대화방이 개설되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어서 foreign key. 이 관계를 설정할 때는, 그러니까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이 foreign key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foreign key란 얘기는 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리커시브 관계에서 저기 화면에 보여준 리커시브 관계에서 그 과목이 프라이머리 키죠. 과목 번호가. 그러면 선수 과목에 들어가는 프라이머리 키는 값이 자기 거지만 foreign key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프라이머리 키와 foreign key가 한 테이블에 같이 있을 경우를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건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흔한 경우는 아니고, 아까와 같이 뭐 어셈블리, 부품의 그 상하 관계, 종속 관계, 또 사원들 간의 무슨 감독, 그 부하 관계, 또 지금 과목처럼 선수 과목, 부수 과목, 이런 그 자기네들 간의 종속 관계, 이런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 등장을 한다. 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와 foreign key가 한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foreign key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foreign key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 근데 그 값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arent entity, child entity,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엔터티, 자식 엔터티. 요거는 다른 엔터티를 부모 종속, 그러니까 자식 간의 종속 관계처럼 부모가 위죠, 그죠? 자식이 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한테 꼭 필요할 때, 그런 경우를 parent entity, child entity라고 부른다. 근데 이 용어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그 엔터티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에, 그러니까 엔터티에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돼요. 이런 용어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스튜던트와 도미토리, 이 두 개 테이블에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스튜던트 엔터티의 프라이머리 키는 학번, 스튜던트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DORM, 도미토리라는 그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그 도미토리 값은 이 밑에 있는 테이블, 도미토리 name, 그리고 residence director, 이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도미토리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도미토리예요. DORM, 돔 이름이죠. 그 돔 이름이 이 스튜던트의 마지막 컬럼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도미토리의 프라이머리 키가 돔이고, 그놈이 학생 테이블에 들어와 있어서 이건 남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foreign ke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스미스, 무슨 존스, 스미스, 존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다 밑에 있는 작은 테이블, 도미토리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을 갖고 온 거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foreign key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 다른 엔터티의 프라이머리 키를 내가 갖다 쓸 때 foreign key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identifying, non-identifying. 예. 이것도 우리가 ER-Win 그 소프트웨어 쓸 때 이걸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identifying이냐, non-identifying이냐. 그러니까 identifying이라는 말은 식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parent, child 설명하기 좋죠. 그 자식은 그 자식 엔터티는 부모의 키가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identifying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 테이블에서 뭐 자격증 테이블을 하나 연결한다고 합시다. 자격증. 그럼 한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이 뭐 3개, 4개다.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에다가 자격증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 다로 테이블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때 자격증을 소유한 그 내역을 가리키는 테이블에는 학번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느 학생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자격증 테이블에는 학번이 반드시, 이게 지금 포린 키잖아. 그죠? 있어야지만 어느 학생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어서 그 프라이머리 키는 꼭 2개가 돼야 된다 이거야. 학번과 자격증 번호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 학번,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엔터티와 자격증이라는 엔터티는 식별 관계가 있는 거야. 학번을 알아야지만 그 어떤 학생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두 테이블이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포린 키를 꼭 갖고 있어야지만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덴티파잉이 되는 거고 그 키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갖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non identifying.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실제 모델링 하다 보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빌딩과 룸 2개의 엔터티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의 빌딩은 여러 개의 룸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경상대 빌딩은 이 강의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일대 다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빌딩에 방이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맨데토리예요. 그 짝대기가 있는 게 여기 그 세로선 짝대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의 빌딩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룸은 그 빌딩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하나의 빌딩에 포함된다. 룸 하나가 2개 빌딩에 관계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짝대기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짝대기 앞에 일은 하나의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짝대기는 맨데토리, 반드시. 빌딩이 없는 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런 관계예요. 그럴 때 룸을 찾을 때, 룸을 식별할 때 빌딩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룸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빌딩 번호를 모르면 강의실이 50313 뭐 이렇게 하면 못 찾아. 빌딩 번호 5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딩과 룸 간의 관계는 identifying, 그러니까 식별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네. 응? 지금 시청 중이야? 여기다가 이제 채팅에 글을 안 써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툴, 케이스라는 말이 대문자를 꼭 써야 돼요. 이거 소문자로 쓰면 틀립니다. 소문자로 쓰면은 뭐 사례란 뜻이잖아. 우리 유스 케이스에서 썼던, 그죠? 경우. 근데 여기 CASE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은 컴퓨터 에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컴퓨터 에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그 ERWin이라고 하는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도구, 그런 걸 케이스 툴이라고 그래요. 케이스 툴.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 짜면은 이클립스 이런 거 쓰죠. 그것도
그 케이스 툴이에요. 그리고 CAD 프로그램, 또 왜 3D 모델링 하는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들, 이런 거 대부분 다 케이스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업을 하려면 힘든데, 이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 여러분이 그냥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로도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픽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근데 그건 케이스 툴이 아니라요. 그거를 그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구글 앱이나 아니면 그 뭐 애플 아이폰 이런 데도 그 여러 가지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케이스 툴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케이스 툴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옛날에 쓰던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하는 케이스 툴의 그림을 예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니고요. 우리는 ERWin 쓸 거니까는 그 ERWin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 그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는 그 SQL 문장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 다대다 관계는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뭐 학생과 과목의 관계도 다대다였죠. 그 다음에 고객과 제품의 관계도 다대다예요. 그죠?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대다가.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는 그걸 이해하기 쉬워요. 다대다 관계를 갖는다. 어떤 그 엔터티들이.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명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SQL 문장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대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케이스 툴이, 우리가 쓸 ERWin이라는 케이스 툴이 지가 알아서 이 다대다 관계를 풀어내요. 그럼 자동으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엔터티가 가운데 하나 더 들러붙어요. 그거를 무슨 엔터티라고 한다? 써보세요. 이건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문제예요. 다대다 관계, 엔터티 간의 다대다 관계를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툴이, 물론 인간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엔터티의 이름이 뭐냐. 왜냐면 이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용어를 익숙해야 돼. 이 30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참 샵두샤쇼? 아직 몇 개 안 나왔어.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이것도 스펠이 틀리는 사람이 있네. 이 스펠링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스펠링이 여기서도 틀리냐. associative. 스펠 맞게 써봐. 됐어요? 잊어먹지 않겠죠? 이렇게 한번 썼으니까. 이게 모델링의 개념입니다. 공부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끄떡끄떡 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 안 잊어먹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연필로 자기 노트에다 써보세요. 그러면 그 답은 맞은 거예요. 근데 안 써본 사람은 분명히 틀립니다. 스펠링 하나가 틀려가지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쨌든 다대다 관계는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 SQL 문장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resolve 한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엔터티의 이름은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다. 이것도 뭐 똑같은 예죠. 그 커스터머와 프로덕트. 아까 얘기했죠. 제품과 고객 간의 관계도 다대다예요. 한 제품을 여러 고객이 주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한 고객이 여러 개의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주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0이 다 들어갔어요. 옵셔널. 그리고 다 표현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SQL 문장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리졸브 하면 밑에 그림처럼 일대다로 바뀐다. 자, 이 방향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양쪽이 동그라미니까, 그죠? 양쪽이 동그라미니까 밑에 그림이 일대다로 바뀐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죠. 근데 밑에 보세요. 커스터머와 오더는 일대다인데 문제 없어요. 이거는 코딩이 가능합니다. SQL로. 근데 그 오른쪽 거 보세요. 오더와 프로덕트. 아직도 다대다네요. 그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다대다를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엔티티가 또 하나 생기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어소시티브 엔티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요거는 논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못해요. 얘 보고 하라고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 하나를 만들어내고 끝. 네? 근데 이 오더와 주문 내역의 관계가 또 다대다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인간이 엔티티를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 먼저 오더라는 놈을. 그래서 이거는 라운디드 렉탱글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더와 프로덕트 간의 관계가 다대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ERWin 실습할 때 이런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가 한 거야.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를 중간에 도입한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양쪽에 그 관계가 두 개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합시다. 실무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티의 계층 구조가 있어요. 엔터티. 그러니까 엔터티가 상위 엔터티가 있고 그거에 섭 엔터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성,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이해력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범주화를 한다고 합니다. 범주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외국에 가서 처음 하는 일이 얘가 중국 애야 필리핀 애야 이거 구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 분류하는 겁니다. 그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그 해상 교통수단이야? 아니면은 육상 교통수단이야? 이런 식으로 사물을 자꾸 분류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는 자꾸 쪼개나가는 거는 그 스페시피케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수화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거꾸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상위 개념을 찾아내가는 거를 일반화한다.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정을 겪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사람만 그래요. 동물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이해가 잘 돼요.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네, 흑수저, 납수저. 이게 분류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재벌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자꾸 한다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속았지? 이렇게. 그래서 그 뭐 계급 사회 이런 그 뭐 인도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무슨 그 5가지 브라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분류하는 거.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던.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양반, 무슨 상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화, generalization. 하나는 specialization. 왜 웃어? 그럼 위에 거는 무슨 타입? 슈퍼 타입. 슈퍼 타입.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하위 개념은 섭 타입.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티 간에도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 person. 그런데 우리 학교만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사람의 종류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의 개념 한번 쭉 써봐요. 학교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에이, 학과는 아니지.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 그지? 교수. 교수, 직원, 학생. 그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일단. 이 한남대 안에, 그 다음에 직원도 2가지가 있죠. 지금 천막 치고 있는 그 비정규직.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뭐, 수희 아저씨,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직원도 사실 또 있죠. 조교. 조교도 사실은 직원 일은 다 하면서 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직원도 3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뭘까요? 그렇지. 대학원생, 휴학생, 학년 이런 거 자꾸 하지 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학년은 이미 약간 다 얘기했었고 학년이 다르다고 학부생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학생, 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뭐 유학생, 또 근로학생은 아니지. 그렇잖아. 그거는 직업의 이름이고 다 장학생이라고 그러네 또. 그건 학생 분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화가 이게 참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분류한다면 그 예비 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학생.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야지 우리 정식 학생이지 입학을 해서 합격은 했지만 아직 등록금을 안 낸 학생은 예비 학생이에요. 예비 학생,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이런 건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돼요. 그랬을 때 그거를 가장 대표하는 말은 그냥 학생이죠. 그죠? 그럼 학생이 슈퍼 타입이고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섭 타입이죠. 섭 타입. 그리고 직원, 교수, 학생. 그래서 이제 학생을 지금 더 쪼갠 거잖아. 그럼 교수, 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제너럴 컨셉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 그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제일 큰 거지. 그 사람이 학교에서 제일 크지만 생물에서는 또 다르잖아.
그죠? 인간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있고, 인간, 그 다음에 동물이 있죠. 그죠? 동물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또 식물이 있잖아.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분류하고,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또 뭐가 돼요? 생물이 되잖아. 생물. 생물, 무생물.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분류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데이터 모델링 안에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슈퍼타입, 서타입 이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도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기억나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어제 그저께 할 때 그 상속 관계, 인헤리턴스 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거기 보면 페이트론, 그죠? 우리 진짜 고객, 그 다음에 방문객, 비지터. 이게 두 개가 뭐예요? 섭 타입이죠. 섭 타입. 그 두 개가 모여서 커스터머가 되잖아. 그럼 슈퍼 타입이 되는 거죠. 그것 만약에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 엔터티가 등장을 할 거예요. 화면에. 그죠? 커스터머라는 엔터티, 페이트론이라는 엔터티, 그 다음에 비지터라는 엔터티. 그 세 개의 엔터티의 관계를 여기서 슈퍼타입, 서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이걸 이제 경영정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링도 결국은 기업의 전략의 일환으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직 데이터 모델링이란 말이 기업의 전략 하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라는 개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기업의 비전, 무슨 미션, 목표,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이런 분석한 이유가 바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그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런 환경 하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게 그냥 데이터 자체만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모델링하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걸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지컬이라는 말이 나오죠. 논리적인 모델 하는 데이터 모델하는 단계가 첫 번째는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 컨텍스트라는 말 기억나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프로세스 모델링 할 때 컨텍스트 다이어그램하고 같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약간은 성질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컨텍스트란 말은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개념적으로 데이터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업을 분석하면은 그 기업이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게 이제 컨텍스트야. 그러려면 내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외부 실체들, 액터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액터들이 무슨 정보를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고 어떤 정보를 가져가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걸 이해하는 게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경영학과 나온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데이터 모델링은. 자기네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일 못하는 거지. 그거 모른다면. 그 다음에 그리는 게 우리가 키 베이스드 데이터 모델. 요건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모르면 못하는 거죠. 이건 회계학과, 경영학과 애들은 이걸 못 그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엔지니어링이에요. 그죠? 공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키 베이스 데이터 모델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속성들은 처음에는 일부만 찾지만 이게 물리 모델로, 즉
DBMS, 오라클이나 MySQL 이런 실제 소프트웨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그때는 데이터 타입도 정해야 되고 길이가 얼마 되는지 이런 값들을 다 상세하게 지적을 해야지만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fully attributed 데이터 모델. 모든 속성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 보고할 때는 이 fully attributed 데이터 모델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normalized, 정규화된, 즉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장점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복된 데이터는 다 배제하고 한 셀에는 반드시 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토픽이야. 이 데이터 모델링에서 어려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정규화 모델링은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은 7, 8, 챕터 7, 8만. 그치, 7, 8, 1장도 했잖아. 1장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들. 요거는 방송을 종료하고 얘기를 할게요.